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시청 후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 철물점을 운영하며 한평생 그 자리를 지켜온 58배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강복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정수연은 55이었으며 젊은 시절 서울에서 나름의 꿈을 키우던 여자였으나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호수 마을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부부였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서울로 떠나고 난 어느 봄 그 집 빈방에 낯선 남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차민준, 52였으며 서울에서 잘 나가던 사업을 모두 접고 그림을 그리겠다며 잠시 머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거실엔 텔레비전 불빛만이 낮게 깔려 있었으며 화면 속에서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홀로 서서 여자를 기다리는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남편의 트럭 안에서 그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의 눈빛이 거실 안으로 조용히 번져들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강복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거실 한켠에 놓인 약봉지만이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왜 울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겨우내 꼭 닫혀있던 마당 쪽 창문을 열자 호수 냄새가 방 안으로 물밀듯 밀려들었으며 수연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빈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짜고 창틀에 먼지를 닦고 오래 쓰지 않은 방.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환기시키는 동안에도 수연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서울로 떠나고 난 집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으며 강복은 하루 종일 철물점에 나가 있었고 수연은 그 넓은 집 안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날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이 되면 강복의 귀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나쁜 삶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비어가고 있다는 느낌만큼은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으며 그 느낌이 무엇인지 수연 자신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가 세입자를 데려온 것은 바로 그런 날들 중 하나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부동산 아주머니가 먼저 들어서더니 그 뒤를 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차민준이었습니다. 캐리어 2개와 그림 도구가 담긴 낡은 가방 하나가 그가 가진 짐의 전부였으며 인사는 짧았고 말수는 더욱 짧았습니다. 수연은 방을 안내하며 채광이 좋다는 것과 화장실, 위치, 주차 공간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다가 문득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도 오래전 어디선가 스쳐 지나간 사람 같은 묘한 느낌이 스쳤으며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잇다가 잠깐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설명을 마저 이었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수연은 얼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처음 보는 낯선 남자 앞에서 가슴이 뛰다니. 수연은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민망해서 얼른 마음속으로 털어냈습니다.
민주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짧은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관엔 수연 혼자만 남았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가 수다스럽게 뭔가를 더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수연의 귀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수연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준비하던 수연이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민주는 마당 끝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임도 없었고 말도 없었으며 그저 호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잘 나가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작은 마을까지 흘러온 남자의 뒷모습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당당하지도 않았지만 어쩐지 눈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서울에 무엇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온 것일까? 물음표들이 하나씩 피어올랐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가 부엌 안을 조용히 채우는 동안에도 수연의 시선은 창문 너머 그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철물점 문을 닫고 돌아온 강복이 현관문을 열며 세입자 왔냐고 물었고 수연은 응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강복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씻으러 들어갔으며 수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민준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연의 눈길은 한동안 그가 서 있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운 수연은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익은 듯한 그 인상, 아무 이유 없이 크게 뛰던 심장, 창문 너머 호수를 바라보던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무엇의 시작인지 그때의 수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이사 온 지 보름이 지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복이 서울 병원에 간다며 이른 새벽집을 나선 날이었으며 하루 종일 흐리던 하늘이 저녁 무렵이 되자 굵은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수연은 혼자 저녁상을 차리다 마당 쪽을 바라보았으며 민준이 비를 맞으며 이젤과 캔버스를 허둥지둥 거두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른 수건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으며 민준이 수건을 받아드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민준은 수건을 받고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수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라고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으며 민준은 아니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고 민준은 잠시 현관에 서 있다가 천천히 그 뒤를 따라 들어왔으며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가운데 말이 없었는데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했죠. 밥상을 물리고 나서 두 사람은 부엌 창가에 나란히 앉았으며 민주는 빗속의 호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눈동자에 공허함이 너무 크게 깃들어 있어요. 라고 했으며 참고 있는 공허감 같은 거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연은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한번 들여다봐 준 적 없었던 그 눈동자를 이 남자는 단번에 읽어내고 있었으며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부모님의 권유로 지금 남편과 맞선을 보고 2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라고 했으며 내 꿈과 희망과 포부는 상관없이 오로지 그들의 말을 들어야 했죠. 라고 이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거기까지만요. 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수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으며 아이 둘을 낳았지만 뭔지도 모르고 감정도 없이
느낌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라는 말 뒤에 긴 침묵이 흘렀죠. 민주는 크게 놀란 듯 잠시 수연을 바라보았으며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곳을 벗어나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봐요.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이었으며 조용히 손을 내밀어 수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수연은 그 손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손바닥을 타고 천천히 스며드는 것을 느꼈으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한 온기가 손끝에서 시작해 팔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져 오는 느낌의 전율이 일었죠. 소리 없는 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리더니 멈추지 않았으며 수연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뜨거운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다가앉으며 손가락으로 수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며 그리고 천천히 수연의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라는 말이 이마 위에서 낮게 내려앉았으며 그 순간 두 사람의 뜨거운 호흡만이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수연의 가슴 어딘가를 완전히 무너뜨렸으며 그냥 이 사람에게 한없이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으며 처음 느껴보는 짜릿함이 그동안의 허허로움을 채워주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의 마음이 얽히고 입술이 포개졌으며 그것은 쾌락이나 욕망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진 무언가의 절실함을 대신 채우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강복이 병원으로 떠나는 날이면 두 사람은 호수 옆 외진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나갔으며 수연은 그 옆에 나란히 앉아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되었으며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붓이 멈추는 순간이면 어느새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져 있었으며 호숫가의 습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뒤섞어 놓았습니다. 민준이 수연의 어깨를 감싸는 손길은 늘 조용했으며 그 조용함이 오히려 수연의 가슴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물결 소리만이 그 자리를 채우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세상과 차단된 시간을 보냈으며 그 시간이 끝나는 것이 수연은 늘 두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민준의 방이었습니다. 민준이 그려놓은 캔버스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호수가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수연의 뒷모습을 닮은 형상들이 하나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그림들 앞에 서면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기쁘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으며 그 두 감정이 뒤섞인 채로 민준에게 안겨들 때면 수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잠깐 잊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수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순간이면 수연은 눈을 감았으며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둘씩 허물이 벗겨지는 것 같았으며 서로를 탐하는 그 시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죠. 처음에는 죄책감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품 안에 있으면 그 죄책감조차 녹아내렸으며 5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이 온전히 살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도 강렬해서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부엌이었습니다. 강복이 병원에 간 날 수연이 저녁을 준비하는데 민준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섰으며 수연의 등 뒤에서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칼을 내려놓을 틈도 없었으며 수연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찌개 끓는 냄새와 민준의 체온이 뒤섞인 그 부엌에서 두 사람은 또다시 서로에게 빠져들었으며 창밖으로 호수가 저녁빛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수연의 마음속에 조금씩 다른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으며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죄책감보다 조금씩 커지고 있었으며 수연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서도 민준이 그림을 다 그렸다고 말하는 나를 내심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호수는 그 모든 날을 그저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으며 수연도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짓고 빨래를 널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만이 아는 어떤 무게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복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철물점으로 나갔으며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밥을 먹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고 수연에게 오늘 별일 없었냐고 묻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수연은 언제나처럼 응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감춰져 있는지 강복은 알지 못했으며 수연은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강복이 서울 병원에 가는 날이면 달랐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나면 집안은 다른 세상이 되었으며 민준의 방문이 열리고 복도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부터 시간은 전혀 다른 속도로 흘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었으며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 수연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이 살아 숨쉬는 느낌을 받았으며 민준도 이 마을에 그림을 그리러 왔다는 처음의 목적을 잊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복이 병원에서 돌아오기 전 두 사람이 나란히 마당 평상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으며 민준이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곧 떠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림도 어느 정도 됐고 여기서 해야 할 것들은 다 한 것 같아요 라고 민준이 이었으며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수연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같이 가요. 세 글자였습니다. 짧았지만 그 세 글자가 저녁 공기를 가르고 수연의 가슴 한가운데 박혔으며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호수 위로 저녁 바람이 지나갔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으며 강복이 돌아오는 버스가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가요, 수연 씨라고 민준이 다시 말했으며 이번엔 더 낮고 더 조용했습니다. 민준은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대신 조용히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으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수연을 자신의 방 쪽으로 이끌었으며 수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따라가고 있었으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척할 수 없었죠. 방문이 열렸습니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민준이 수연을 돌려세우며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깊고 단단한 포옹이었으며 수연의 얼굴이 민준의 가슴에 닿는 순간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심장인지 자신의 심장인지 구분할 수 없었으며 두 개의 박동이 뒤섞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손이 천천히 수연의 등을 감쌌으며 수연은 그 손의 온기가 등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수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처음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듯 허락을 구하듯 다가왔으며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어였습니다. 말보다 깊고
눈빛보다 솔직한 언어였으며 수연은 그 달콤함에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쁜 숨이 새어나왔으며 이 순간 자신이 녹아내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천천히 수연의 얼굴을 감싸더니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목선을 따라 내려왔으며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수연의 살같이 전율했습니다. 수연은 두 팔을 들어 민준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으며 30년 동안 어딘가에 단단히 잠겨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입맞춤이 점점 깊어졌으며 수연은 그 깊이에 이끌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호수의 물빛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그 방 안을 조용히 채워갔습니다. 민준이 수연을 천천히 이끌었으며 수연은 그 이끌림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으며 거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으며 처음 허락해보는 자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던 그 순간 수연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으며 너무 늦게 찾아온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아온 것에 대한 해방인지 수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자신과 이 남자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으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호수 위로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철물점 문을 닫은 강복이 버스에 올라타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수연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 호수만이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떠나겠다고 말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어느 저녁 수연이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민준이 부엌 입구에 서서 짐을 거의 다 쌌다고 했으며 다음 주쯤 나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지 못한 채 그 말을 들었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군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복의 고른 숨소리가 옆에서 들려오는 가운데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만 깜빡이고 있었으며 머릿속에는 온통 민준의 말만이 맴돌았습니다. 떠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잠시 머물러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으며 이 마을에 평생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으며 수연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민준이 떠나기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란히 앉아 호수를 바라보던 그 자리에서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수연 씨 라고 했으며 이번엔 예전과 달리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작은 집이 있어요. 그림 그리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 찾아봐요. 라고 이었으며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거예요. 호수변 카페 앞에서 기다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으며 대답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연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고 방으로 들어갔으며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마당엔 수연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을 넣었다 뺐으며 넣었다 뺐습니다. 강복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준 얼굴이었으며 크게 웃어준 적도 없었지만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철물점 열쇠가 머리맡에 놓여 있었으며 아프면서도 내색 하나 하지 않고
매일 새벽 그 열쇠를 들고 나가는 손이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수연은 결국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으며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골목을 걸어 호수변 카페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마음이 결정된 사람처럼 걸었으며 그런데도 가슴은 두 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골목 모퉁이를 막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카페 앞에 민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배낭을 메고 서 있었으며 새벽 호수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강복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그 힘없이 놓여있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한 발짝을 더 내디디면 되었습니다. 딱 한 발짝이었으며 그런데 그 한 발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으며 수연은 골목 모퉁이에 서서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며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으며 수연은 그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흐느낌도 없었으며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새벽찬 공기 속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으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땅에 떨어졌지만 줍지 않았습니다. 호수 위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고 민준이 사라진 골목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떠나고 난 집은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빈방은 다시 빈방이 되었으며 마당 한켠에 세워져 있던 이젤도 물감 냄새도 사라졌고 호수를 바라보며 서 있던 그 자리엔 이제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수연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손이 멎었으며 빨래를 널다가도 문득 호수 쪽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잠을 자다 깨어나는 날이 많아졌으며 꿈속에서도 그 새벽 골목이 반복되었습니다. 딱 한 발짝이었습니다. 그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한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아니면 평생 후회할 일이었는지 수연은 날이 갈수록 알 수 없어졌습니다. 강복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철물점으로 나갔으며 저녁이면 돌아와 밥을 먹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고 수연에게 별일 없었냐고 묻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수연은 언제나처럼 응 하고 짧게 답했으며 강복은 그 대답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탁자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울렸으며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수연의 손이 멎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잘 지내요 라는 짧은 문자였으며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뒤집어 엎어놓았으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답장을 썼다가 지웠으며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연락은 그 후로도 이어졌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짧은 문자가 왔으며 보고 싶다고도 했고 잘 먹고 있냐고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있던 곳 날씨가 좋다는 말도 왔으며 호수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허전하다는 말도 왔습니다. 수연은 그 문자들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지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우면 그 여름이 통째로 사라질 것 같았으며 수연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웃 친구 수님이 이상하다는 눈치를 준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호수변 카페에서 마주친 자리에서 수님이 요즘 어디 아프냐고 물었으며
얼굴이 많이 떴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수님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며 세입자 나가고 나서 더 이상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으며 호수변 카페를 나와서도 한동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강복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으며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 밥상에서 수연이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면 강복은 말없이 수연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었으며 수연이 한숨을 쉬는 날이면 못 들은 척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복이 병원을 다녀온 날이었으며 유난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자 강복은 괜찮다고 짧게 말했으며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강복이 들어간 방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자신은 모르고 있었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민준이었으며 이번엔 문자가 아닌 전화였습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울리는 전화를 바라보다가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강복의 방에서 기침소리가 새어나왔으며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호수 위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여름은 이미 멀리 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강복의 병원 가는 날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한 주에 2번이 되었으며 어떤 주는 3번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연이 왜 이렇게 자주 가냐고 물으면 강복은 요즘 검사할 게 좀 있다고 했으며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을 늘 덧붙였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 했으며 그런데 강복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고 있었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날이 많아지고 있었으며 새벽이면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부동산 아주머니를 동네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수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강복 씨 많이 안 좋으시다는 소문이 있던데 괜찮냐고 했으며 병원에서 큰 병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큰 병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으며 아주머니가 더하는 말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발걸음이 흔들렸으며 강복의 서랍을 열어본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으며 종이를 펼치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병명과 날짜를 읽는 순간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1년도 넘은 날짜였으며 그 긴 시간 동안 강복은 혼자 이 종이를 들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민준과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동안 강복은 혼자 서울 병원을 오가며 이 진단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수연은 서랍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진단서를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으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눈물도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복이 철물점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강복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평소처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으며 그 침묵이 이전의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식탁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꾸만 강복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위어 있었으며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오랫동안 연장을 쥐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혼자 진단서를 들고 서울을 오갔다는 것을 생각하니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의 휴대전화에 또
민준의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었으며 이번엔 전화도 함께 왔습니다. 수연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답장을 썼으며 연락하지 말아요. 라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으며 화면이 꺼지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강복의 방에서 또 기침 소리가 들려왔으며 이번엔 꽤 길었습니다. 수연은 물 한 잔을 들고 강복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으며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기침이 잦아드는 소리가 들렸으며 이윽고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문 앞에 물 한 잔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그제야 쏟아졌습니다. 강복을 향한 눈물인지 민준을 향한 눈물인지 자신을 향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으며 그 모든 것이 뒤엉킨 채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호수 위로 가을 달이 떠 있었으며 그 달빛이 방 안으로 길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강복의 병원 가는 날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한 주에 2번이 되었으며 어떤 주는 3번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연이 왜 이렇게 자주 가냐고 물으면 강복은 요즘 검사할 게 좀 있다고 했으며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을 늘 덧붙였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 했으며 그런데 강복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고 있었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날이 많아지고 있었으며 새벽이면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복이 일찍 잠자리에 든 날이었으며 수연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문자였으며 수연은 화면을 켜는 손이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말로 시작된 문자였습니다. 매일이 그리움으로 가득하다고 했으며 당신 생각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숨을 참으며 읽어내려갔습니다. 당신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이어졌으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혀 있던 말이었습니다. 사랑해요. 2글자였습니다. 짧았으며 그런데 그 2글자가 화면에서 튀어나와 수연의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았으며 화면이 꺼지고 나서도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은 3번 울리는 동안 바라보다가 4번째 울림의 전화를 받았으며 여보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지냈어요. 라고 했으며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낮고 조용했으며 그 목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수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새벽에 나왔었어요. 라고 수연이 말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골목까지 나갔었어요. 라고 이었으며 먼 발치에서 당신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라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으며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라고 수연이 말했으며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용기가 안 생겨서 그냥 돌아왔어요. 라고 했고 전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 끝에 수연의 목소리가 완전히 잠겼으며 소리 없는 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으며 알고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알았어요. 라고 이었으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수연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 이어졌으며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수연의 가슴을 더 깊이 후볐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수연은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강복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에 굳어버렸으며 손에 쥔 휴대전화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 지금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알아요. 라고 짧게 답했으며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내려놓았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강복의 방에서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이번엔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물 한 잔을 들고 강복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으며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기침이 잦아드는 소리가 들렸으며 이윽고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문 앞에 물 한 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으며 강복의 기침 소리도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소리가 뒤엉켜 맴도는 가운데 눈물이 베개를 적셔갔습니다. 호수 위로 가을달이 높이 떠 있었으며 그 달빛이 방 안으로 길고 조용하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복이 수연의 손목을 잡은 채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으며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오랫동안 혼자 삭혀온 말들이 한꺼번에 녹아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 다 알고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으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사람 이사 오던 날부터 느꼈어. 라고 강복이 이었으며 말을 잇는 동안에도 천장에서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눈빛이 달라졌거든. 이라고 했으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나도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복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으며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나와 결혼하고 아이들까지 잘 챙겨줘서 고마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네. 라고 이었으며 그 말을 꺼내는 강복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복이 계속했습니다. 선을 보던 날부터 알았어. 라고 했으며 당신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라고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이 자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라는 말 뒤에 짧은 침묵이 흘렀으며 병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눈동자를 보면 늘 가슴이 아팠어. 라고 강복이 말했습니다. 항상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동자였어. 라고 했으며 그 눈동자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깊은 공허감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라고 이었습니다. 그런데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 라고 했으며 내가 그만큼인 사람이니까 라는 말 뒤에 강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복은 눈을 감은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당신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 라고 했으며 눈동자가 모처럼 반짝이는 것을 봤어. 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기뻤어. 라고 했으며 그 말에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기뻤다는 말이 가슴을 후볐으며 그 말이 원망보다 더 깊은 곳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과 떠나길 바랐어. 라고 강복이 이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했으며 이른 새벽 당신이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도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굳어버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잠에 든 척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 라고 강복이 말했습니다. 그때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라고 이었으며 당신이 돌아와줘서 고마웠고 당신이 돌아와줘서 미안했어 라고 했습니다. 강복의 목소리가 완전히 잠겼으며 천장을 바라보는 눈가에 무언가 번들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두 손으로 강복의 손을 감싸 쥐었으며 그 손이 너무 차갑고 너무 야위어 있어서 더 세게 쥐었습니다. 강복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보내줬어야 했어 라고 했으며 내 욕심이 너무 컸어 라고 이었습니다. 아프면서도 말 못한 건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었어 라고 했으며 그게 당신한테는 더 나쁜 짓이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미안해 라는 말이 그 뒤를 따랐으며 그리고 거의 숨결처럼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 수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소리 없이 울어온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으며 강복은 그 울음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연의 손을 쥔 채로 눈을 감고 있었으며 창밖에 첫눈이 소리도 없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강복의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으며 숨소리가 고르게 잦아들었습니다. 수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던 그 손을 수연은 첫눈이 그치도록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으며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수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복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의 겨울이 막 깊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손을 잡고 있던 날로부터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으며 강복은 끝내 철물점 문을 다시 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준혁이 서울에서 내려왔으며 상주 완장을 차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다녀갔으며 철물점 단골 몇 명이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조문객이 올 때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으며 준혁이 옆에서 같이 허리를 굽히는 동안 수연의 시선은 자꾸만 영정 속 강복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저렇게 웃어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영정 속 강복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으며 그것이 오히려 수연의 가슴을 더 깊이 저몄습니다. 조문이 뜸해지는 밤이면 수연은 빈소 한켠 의자에 앉아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끝내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내내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몸이 먼저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으며 밥을 짓고 손님을 맞고 술잔을 채우고 향을 피우는 동안 어딘가 자신이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으며 준혁도 이틀 만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강복의 작업복이 아직 옷걸이에 걸려 있었으며 철물점 열쇠도 현관 옆 키홀더에 꽂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으며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강복이 없는 집은 너무 넓었으며 강복이 없는 아침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두 사람 분량으로 지었다가 혼자 먹는 날이 여러 날 이어졌으며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래가는 것인지 수연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민준의 문자가 온 것은 강복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는 짧은 말이었으며 강복 씨 소식은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에 수연은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고마워요. 잘 지내요. 라고만 했으며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휴대전화를 엎어놓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연락해오지 않았으며 수연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여름이 그 여름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수연은 오랜만에 마당으로 나왔으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이제를 세워두었던 자리에 잡초가 돋아나고 있었으며 수연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강복이 혼자 앉아있던 마당 평상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그 평상으로 걸어갔으며 오래된 나무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봄볕이 등을 따뜻하게 감싸왔으며 호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 평상에 나란히 앉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때 처음 떠올랐으며 강복이 늘 혼자 여기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았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프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물음이 피어올랐으며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으며 햇살이 호수 위에서 흔들렸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말이 강복의 말인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의 말인지 수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의 말이었는지도 몰랐으며 수연은 눈을 감고 그 말을 오래 가슴 안에 품었습니다. 호수는 그날도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말없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